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노출치료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분을 해서 외우면 좀 쉽습니다. 노출 방법에 따라서 점진적 노출법, 홍수법이 있고요. 노출 대상에 따라서 심상적 노출법, 실제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출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점진적 노출법입니다. 낮은 수위의 공포에서 높은 수준의 공포를 노출시켜가는 방법이요. 홍수법이요. 한 방에 때려 넣는 겁니다. 한 방에 강한 자극을 노출시키는 방법이요. 점진적 노출법, 홍수법이요. 두 번째는 노출 대상에 따라서 심상적 노출법이 있고요. 실제적 노출법이 있어요. 심상적 노출법은 내담자한테 공포를 상상하게, 마음속에서 상상하게 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고요. 실제적 노출법은 내담자에게 실제 공포 자극을 주는 방법이에요. 내담자를 실제 공포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 이게 실제적 노출법입니다. 사직률이 낮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률이 낮을 경우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 요거 적어달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직률이 낮은 것을 선호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이유를 적어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낮은 사직률을 좋아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요.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면, 즉 장기 근속을 하면 숙련도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죠. 인적 자본 축적, 노동 생산성 향상이요. 자, 두 번째, 사직률이 낮으니까 굳이 신규 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비용,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사용자가 낮은 사직률을 선호하는 이유고, 두 번째, 하지만 사직률이 낮으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결국 신규 인력은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경직되어 있어서 이동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과 유연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야 근로 환경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근로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직률이 낮다면 근로환경 촉구, 개선 촉구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사용자가 낮은 사직률을 선호하는 이유요. 첫 번째, 인적 자본 축적이고요.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채용 비용과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는 나쁜 영향이요. 자, 첫 번째는 고용시장 경직이 되어 있어서 신규 인력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유연성이 낮아지고요. 노동력의 효율성, 유연성이 낮아지고요. 세 번째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환경 촉구가 어렵습니다. 교류 분석에서 혹은 의사교류 분석에서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분석 유형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구조 분석, 두 번째 의사교류 분석, 세 번째 라켓 및 게임 분석이 있습니다. 내담자 내부에 있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라는 PAC의 세 가지 자아 상태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두 번째는 의사교류 분석. 그러니까 내담자의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 대인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바로 의사교류 분석이고, 세 번째는 라켓 및 게임 분석이요. 내담자 내부에 숨겨있는 정서와 감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담자 내부에 숨겨있는 정서와 라켓 감정을 분석하는 것, 바로 라켓 및 게임 분석입니다.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이도와 변별도 부분은요, 점수에 대한 설명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 추가로
출제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 능률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난이도와 변별도 부분은 점수 부분도 더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요. 이건 정말 쉽죠.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예요. 점수는 0부터 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0.7이라는 의미는 70%의 사람이 이 문항을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변별도요. 피검자의 능력을 변별, 즉 구별해내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변별도, 피검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변별이에요. 0.6과 0.1과 0.6 중에서 0.6이 변별도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답의 능률도요. 각 수검자의 모든 문항의 답지에 대한 분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 답지가 의도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오답의 능률도요. 각 답지가 의도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오답의 능률도요. 난이도는 쉽고 어려움, 변별도는 변별하는 능력, 수검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로개발 평가 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세 가지를 쓰라라는 문제입니다. 혹은 그 중에 한 개인 진로결정 척도는 주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를 써라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결국 진로개발 평가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외웠다가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진로에 대한 내용이고 평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 말은 전부 다 진로자가 들어가고요. 뒤에 말은 다 검사자가 들어갑니다. 딱 하나 진로 결정 척도만 검사가 아니고 척도예요. 요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진로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떤 거를 검사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신념을 검사하고 두 번째는 발달을 검사하고 세 번째는 결정, 네 번째는 성숙도를 검사합니다. 요거 첫 글자 따서요. 신발결성 이렇게 외웠어요. 신념이요. 발달, 결정, 성숙도입니다. 자, 진로, 신념 검사, 진로, 발달 검사, 3, 진로, 결정 척도입니다. 결정 척도요. 넷, 진로, 성숙도 검사입니다. 요 네 가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크라이티스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에서 세 가지 변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답은요,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이에요. 자, 이 성입니다. 특성할 때 성이에요. 형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웠어요. 자, 현실성이고요. 적응성이고, 결정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씁니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이요.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요. 자, 현실은 현실, 적응은 적응, 결정은 결정이라고 그대로 두고요. 현실성이요. 현실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현실성은 크라이티스가 현실성이라는 이게 현실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문제도 이미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려서 쓴 거예요. 그냥 문제하고 제목 갖다 붙이면 답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적응성은 적응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결정성은 결정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류했냐면 얘는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했죠.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으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해서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응성과 관련해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놓고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결정성도 마찬가지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놓고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자, 분류 결과는요. 현실성, 이 직업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직업 선택의 결과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혹시 얘를 못 맞춘 불충족형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의 하위 유형은요,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이고요. 적응했어, 못했어? 라는 타입으로 봐서 적응성과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성의 관점에서 얘가 다재다능해서 결정을 못하는 다재다능형이야. 혹은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형이야. 이렇게 두 가지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요 하위 유형도 써주는 거 추천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도 일단 설명은 이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만 살리고요.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설명까지는 하셔서 반드시 기본 점수는 확보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요 하위 유형도 같이 기억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조적 면접법,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와 장단점을 각각 쓰는 문제입니다. 면접법이라는 말 대신에 면담법이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구조적 면접법이요. 질문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어서 오직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장점은 이미 구조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심층적 정보는 얻기 힘듭니다. 자, 비구조적 면접법은 전부 다 정반대예요. 질문이 미리 준비된 질문이 없고 오직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 게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힘든 반면에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위에 게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반면에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직률의 의미, 그리고 입직률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입직률의 공식을 써놓고요, 나머지 의미를 그냥 그대로 적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입직이에요. 자, 입직은 신규 채용과 전입을 합한 숫자입니다. 자, 입직은요, 신규 채용과 전입으로 들어온 사람을 합한 겁니다. 통합하여 이르는 말. 신규 채용 플러스 전입. 이게 입직이에요. 자, 두 번째, 입직률은요, 신규 채용과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의 수를 합한 것, 바로 요 괄호 아니죠? 그거를 사원수로, 총 사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분자만 풀어서 쓰면 입직이 되고요. 분모까지 풀어서 쓰면 입직률이 돼요. 자, 공식이 써졌으니까 이 숫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규 채용 숫자 2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입 숫자 80명, 그 다음에 현재 총 인원이 1000명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0.1 해서 1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고임금 경제가 없을 때의 영향과 이유를 묻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문제는요, 고임금 경제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고임금 경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회사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임금 경제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고임금 경제에 이 사람이 임금을 찔끔 올렸다고 해서 회사는 이 사람을 고용을 취소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임금이 찔끔 올라도 어차피 훨씬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해고하지 않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요, 임금이 상승을 해도요, 해고를 안 합니다. 임금을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임금 경제의 경우는 이 사람이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입니다. 임금이 좀 올랐다고 팍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둔감해, 비탄력적이에요. 하지만 여기 답을 쓸 때는 이 전문 용어 다 살려주셔야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노동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요 이야기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요 반대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에 다 반대말만 쓰면 돼요. 임금이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다, 고용의 감소폭이 크다. 고임금 경제의 경우 노동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임금 경제가 없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서 결국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자, 요 뒤에 거는 전부 다 반대말만 쓰는 거니까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앞에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임금 경제는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의 감소폭이 작아요. 그 의미는 생산성이 높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이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 5가지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체 단위, 개별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단일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단위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단위의 경제 행위를 생산 활동에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이상의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어떤 단일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그러면 일종의 활동 유형 단위의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2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기업 집단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업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는 것은 기업 집단 단위가 있고요. 기업체 단위가 있습니다. 요 5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외우기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기 활동 지역이다. 사기 활동 지역이다. 요렇게 요 순서로 외웠어요. 사기 활동 지역 요렇게 외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과정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학습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도 학습된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수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어떤 규칙성, 법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법칙을 알아낸다면 인간의 행동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습된 거고, 어떤 인간의 행동은 법칙이 있고 법칙을 알면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자연현상처럼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변인들에 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의 행동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기본 가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3가지씩 적는 겁니다. 언어적 행동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재진술과 감정의 반영이라고 그래요. 재진술을 사용하면 관계지향적 면담을 수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적절한 호칭, 그리고 네, 그렇군요 라는 긍정적 의미의 언어적 강화, 그리고 적절한 유머 사용, 이런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 골라주시면 되고요. 비언어적 행동은 우리가 1차 시험에 나온 비언어적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눈 맞춤, 끄덕임, 미소요. 그냥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눈, 코, 입이라고 외웠어요. 눈, 코 대신 끄덕임이요. 그 다음에 입은 미소를 짓죠.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외웠는데 눈 맞춤, 끄덕임, 미소 요 3가지를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쓰시면 가장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묻고 있습니다. 진로시간 전망에 대한 효과 혹은 용도요. 요거 내용은 아는데 이 5가지 비슷비슷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3가지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 설정에 관한 그룹이요.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한 방향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목표 설정 촉구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계시키고요.
미래가 현재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룹이 있습니다. 진로 의식 고취, 그리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목표 설정 그룹. 목표 설정을 촉구,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결시키는 거고요.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의식을 높이고요.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6가지 중에 5가지 정도 골라 쓰시면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위에 3가지는요, 인터넷 공간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이죠. 익명성이요.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이거는 사이버 공간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이요. 비용이 저렴하다. 어차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참여자는 무조건 자발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 주도적이고요. 상담 기록이나 저장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상담 기록과 저장이 용이합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6가지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6가지나 돼서 기억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3가지 큰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룹, 두 번째는 내담자의 생각의 틀이 잘못된 부분, 마지막으로 구체성이 없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 내담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오정보예요. 단순 오정보, 복잡 오정보.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차고요. 전부 다 오자가 붙어 있어요. 뭔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생각의 틀이 잘못된 거예요. 내담자가 강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불가피성, 혹은 가정된 불가능을 가정하고 있다든가, 마지막으로 더블 띵킹, 그러니까 양면적 사고를 하는 경우, 이건 내담자가 잘못된 사고의 틀이 잘못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구체성의 결여, 요런 거 중에서 한 6가지 기억하기 쉬운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6가지가 아니고 5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결과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아무 전제 없이 그냥 행동적 결과를 쓰라 그러면 개인 수준의 결과를 쓰든 조직 수준의 결과를 쓰든 다 상관없으니까 이 많은 것 중에 5가지, 내용들도 대부분 상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그냥 써주시면 돼서 굉장히 평이하고 오히려 점수를 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직 수준에서의 결과라고 물어보든가 혹은 개인 수준에 대해서의 결과라고 물어보면 이 2가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만 하셔도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개인 수준에서의 결과는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1차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정서불안, 정신적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런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조직 수준에서의 결과요. 높은 결근 이직률,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그 다음에 너무 높거나 낮은 스트레스는 직무 불만족과 직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을 야기시키고요. 조직 몰입도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거 전체에서 5가지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 반응 5가지를 묻고 있죠. 개인 수준에서의 결과, 조직 수준에서의 결과 이렇게 나눠서 해도 좋고요. 요 경우는 개인이냐 조직이냐 묻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5가지 그냥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 5가지요. 직무 명칭, 개요, 내용 이거는 완전히 당연히 들어가죠. 직무 명칭이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직무 명칭, 개요, 내용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 즉 책임이나 지식 같은 거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환경 같은 직무 요건이요. 요 2가지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명칭, 개요, 내용은 당연히고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거,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거 2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회인지 이론의 3가지 영역 모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모델이니까 바로 모형이에요. 첫 글자를 따면 흥, 선, 수입니다.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요. 이거 쓰는 방법은요. 흥미 모형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선택 모형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수행 모델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수행 목표, 즉 수행의 강도나 지속성 같은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흥미 모형이요. 무엇가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결국은 세 개 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 흥미 모형이요. 흥미 모형은요. 자기 효능감과 플러스 성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선택 모형은요. 자기 효능감과 바로 위에서 다뤘던 흥미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요. 수행 모형은요. 자기 효능감과 과거의 수행 성취도, 과거의 성공 실적, 과거의 성공 경험이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이 예는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은 피아노의 흥미를 키울 수 있죠. 자, 자기 효능감과 성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 모형이고요. 자, 선택 모형은요, 자기 효능감과 흥미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피아노에 대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과 흥미가 결국 그 사람을 피아니스트의 진로를 선택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개인차 환경 학습에 의한 자기 효능감 그리고 흥미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수행 모형은요. 결국 어떤 수행 성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콩쿨 입상 실적은 더 높은 수행 목표를 갖게 하죠. 그게 곧 과거의 수행 성취도와 자기 효능감이 수행 목표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강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흥선수입니다.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입니다. 킨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해석 방법 4단계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상담자가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를 준비시키고요. 정보를 전달해서 추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해석 준비 단계예요. 상담자가 준비하는 단계예요. 검사 결과를 파악하고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2단계는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검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3단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예요. 해석 및 결과를 전달하고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요. 비평가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는 추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결과나 관련 자료를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준비하고 해석 준비 단계, 너를 준비시키고 내담자를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추후 활동을 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및 결과 전달 방법은요. 먼저 해석 시 유의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좀 추가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돼요.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일 경우는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돼요.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석 방법은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냥 전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전달은 좋지 않고요. 질적 해석을 추가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이요. 해석 시 유의사항에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특히 비밀 보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직자에게 나타나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퇴직자하고 조금 달라요. 자발적 실직자라서요.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에 대한 오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감과 자존심 부분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직업 탐색 기법을 습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면접 후 거절당하는 것은 재앙 같다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불안감 부분입니다. 기존 직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직업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직업 탐색 과정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찾아줄 거라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가 있는데 이게 1mm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면요, 그 오차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0.5mm가 될 거고요, 요만큼이 오차 범위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뭔가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실제 실측치는요, 요 오차 범위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제 음역. 측정의 표준 오차의 의미는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재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 실제 길이는요,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를 포함하는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검자 실제 값은 요 오차 범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3이고요. 실제 측정치가 20이라고 하면 샘플링에서 나타난 그 실제의 결과는요. 바로 측정치인 20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값을 1이라고 읽었을 때 실제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MBTI의 네 가지 양극 차원에 대한 선호 부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애정, 판생입니다. 에너지의 방향, 정보의 수집, 판단적 차원, 생활 양식 차원이요. 에너지의 방향은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에너지의 방향 차원, 외향성, 내향성입니다. 정보의 수집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의존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고요. 정보의 수집 혹은 자극의 인식 차원이라고도 표현해도 됩니다. 감각에 의존하느냐, 직관에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감각형, 직관형이요. 판단적 차원,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형, 감정형이요. 생활 양식 차원이요. 판단형이냐, 지각형이냐의 문제입니다. 첫 글자 다시요. 애정, 판생입니다. 인간 중심 치료 상담에서 말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성입니다.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이고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다시요. 체험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요, 창조적이고요,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체험에 대해 개방적, 실존적 삶, 창조적, 선택에 대한 자유의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검사에서 채점자 혹은 평정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유형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서 쓰면 됩니다. 먼저 후광 효과요.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첫 번째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용의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타인을 평가할 때, 즉 점수를 내릴 때 웬만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용의 오류고요. 세 번째, 중앙집중 경향의 오류요. 평정자들은 아주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를 잘 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는 피하고 중간 수준 어딘가에 있는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마지막으로 논리적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의 점수를 알게 되면 관련 있는 다른 문제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기간을 알면 그 사람은 숙련도가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을 알면 다른 특성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시 이름만 정리할게요.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그리고 논리적 오류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자질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 여기 써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찌 보면 점수를 주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기억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배우는 과목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직업 상담학과 심리학 배우죠. 그러니까 상담 지식과 심리학적 지식 필요하고요. 우리 직업 정보론 배우죠. 직업 정보 분석 능력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상담자 자신의 능력과 한계, 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하고요.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통찰력이요. 내담자가 처한 문제 혹은 상황이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과목별로 상담 지식, 심리학적 지식, 직업 정보 능력,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에 대한 이해,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 객관적 통찰력, 요거 중에 세 가지 정도 아무거나 써주셔도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